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10월 25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29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2부에서는 여성과 노동 방송됩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고 팟캐스트 다운로드, 댓글, 별점, 좋아요, 그리고 SNS로 알리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지금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전국 노동자 대회와 이미 시작된 임원 직접 선거인데요. 지난주부터 노동과 세계에서는 민주노총 임원들 한 분씩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봉희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비정규 담당 부위원장 주봉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세요. 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심혈관이 안 좋다 그래서, 혈관에 스탠드를, 아이고. 네, 연세대병원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되는데. 네,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제 딸이 지금 17개월인데. 은총이. 네, 주은총입니다. 네.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아빠 어디 갔다 왔지? 그러면, 뻐끔 그럽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높이 치켜들고 노 뻐끔 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좀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사 얘기는 최소화할 텐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은총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17살이 아니고요. 17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네. 이 방송이 의외로 많이 듣거든요.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약속하셨으므로 집회 현장이나 회의나 해서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님 담배 피는 거 혹시 보시면 은총이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셨고 또 노동운동을 하게 되셨는지 좀 그 얘기로 시작하죠. 제가 77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사무주택이라는 데에 입사를 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서 77년 4월 말일 4월 30일 쿠웨이트에 전문 건설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됐죠. 그때 시간당 아마 1불 20센트였어요. 시간당 1불 20센트를 받고 쿠웨이트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왔죠. 한 1년 있다가 와서 이거 전문 건설 노동자들이 힘든 거를 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좀 쉬다가 다시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발령이 나서 또 그쪽으로 리야드에 가서 좀 또 한 1년 있다가 귀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돈 좀 조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형님네 집이 저쪽 은평구 역천동이었었는데 그곳에서 형님네 집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형님네 집 앞에 이삿짐 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네. 통인 익스프레스라고 아마 네네. 예.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차에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이삿짐 차를 많이 보았을 통인 건데 익스프레스가 아마 이삿짐으로는 가장 좀 오래되고 전문 업체죠, 그죠? 그 해외 이삿짐을 아마 최초로 네. 했던 것 같고 예. 국내에서 도어투 도어라 그래서 네, 이삿짐을 문 앞에서 문 앞에까지라는. 예, 저도 운수 노동자여서 아. 그게 좀 알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일본에서 배워 갖고 와서 네.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네. 86년도에. 그래서 그 회사가 바로 형님네 집하고 인접해 있었는데 저녁 때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삿짐 하는 노동자들이 그 앞에 가게집 앞에서 삥 둘러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계속 푸념을 하는 거예요. 네. 밤 10시에 끝나면 짜장면 곱빼기고 밤 11시에 끝나면 볶음밥 곱빼기다. 뭐 잡채밥 내지는 뭐 이런 걸 준다. 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시간이 수당이라는 걸, 휴일 수당이라는 거를 전무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걸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고 계속 쭉 그런 얘기를 들으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하고 토요일 날도 출근하고 뭐 명절날만 빼놓고는 뭐 다 출근을. 명절날 이사하는 그렇죠. 경우는 드물 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 보통 그렇게 끝나서 집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휴일날도 역시 일요일 특근이라는 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거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마침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 하느냐 그래서 뭐 하는 거 특별한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면허증은 있냐? 그래서 면허증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사람 하나 구하고 있는데 잘 됐다. 그러면 와서 우리 이삿짐 차를 하나 해라.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이력서를 내는데 바로 그날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뭐 사람이 모자르니까. 그래 하루 이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뭐 밤 11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나는 게 짜장 곱빼기 아니면 네, 볶음밥 뭐 먹고. 잡채밥, 곱빼기, 뭐 볶음밥 이런 거로다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보문고를 한번 가서 그 노동법이라는 책을 한번 네. 근로기준법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뭐 한문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조그만 쪽지를 보니까 허리우드 극장의 장명국이라는 그 석탑. 석탑. 네. 거기서 뭐 법률 교육을 노동과 법률 교육을 한다는 게 있어요. 네. 거기를 한번 지원을 했죠, 제가 저녁에.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0일을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처음 이제 근로기준법을 알고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을 알고 또 시간의수당 계산하고 특근법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배우게 돼서 그거를 이제 회사하고 따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거 따지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자. 이게 지금 80년대 네, 중반쯤 그쵸,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고 분신하신 지가 그때 벌써 20년이 지난 훨씬 지난 때고 그 한자 투성인 근로기준법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때 이제 그 대학생들 중에 뭐 장기표 씨 같은 분들 또 지금 얘기하시는 장명국 씨 같은 분들이 그런 근로기준 노동운동 그리고 근로기준법 교육 이런 것들을 80년대까지 열심히 하셨었죠. 예. 근데 참 그 장명국 씨가 발행한 그 근로기준법 책을 보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애들을 몇 명 술 친구들을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3일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오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파업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전두환 시절이라서 되게 무서웠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 노동조합 만들고 애들 데리고 뭐 그 이튿날 그냥 그 이삿짐 싸는 호댁이라든가 아니면 담보로 갖다가 바닥에다 깔아놓고 일 안 나가겠다. 우리 농성을 시작하셨네요. 네, 6시부터 우리 6시 퇴근하겠다. 근데 이삿짐이라는 게 6시에 딱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10시, 9시 뭐 이렇게 늦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노동부에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무작정 와서 이렇게 농성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대로 6시 퇴근하겠다. 9시 출근하겠다. 그리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거 1시간 OT 내놔라.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막 따지고 덤벼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이삿짐이 막 여기저기서 밀려오고 난리가 나니까 일단은 연필로 작성을 하자. 그때는 타자기였었잖아요. 손으로 치는 먹물로 집어넣고. 아니, 사랑도 아니고 뭔 연필로 써. 그래서 이제 그 연필로 막 대강 써놓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 1년 6개월인가 제가 저희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인천까지 갔어요. 인천 남동공단이 한참 짓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동보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예.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에 납품하는 그 회사인데 거기서 또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거기는 기존이 노동조합이 있더군요. 한국노총 소속에. 거기서 좀 끼웃거리다가 거기서 좀 잘려서 그만두고. 하여튼 취업한 것보다는 잘린 게 더 많아요, 저는. 네? 취업을 했으니까 잘리겠죠. 하여튼 3번 다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친구네 그 렌트카 회사를 전전하다가 그래서 KBS를 들어가게 됐어요. 92년도 KBS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렌터카 회사 그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할 때고 렌터카가 사람 하나 묶어서 이 입찰을 받아 들어가요. KBS 같은 경 공사다 보니까 그러면 승합차 한 대에 사람 하나 묶어서 180만 원, 승용차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묶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하고 하는데 묶어서 KBS 들어갔죠. 그래서 KBS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용역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름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정규직이 있거든요. 정규직이 한 360명 정도 있었고. 그 차량 운전하는 노동자들 운전직, 정규직, KBS 정규직, 그 비정규직이 한 53명인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53명이 있었는데 방이 2개예요. 하나는 정규직들이 생활하는 방이고 또 하나는 이거 비정규직들이 생활하는 방인데 옷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개인별로. 근데 우리 비정규직들이 사용하는 방은 옷장이 캐비넷 구멍 뻥뻥 뚫린 거 열쇠 구멍도 없는 거 그런 거 다 떨어진 거 갖다가 주고 TV도 흑백 TV예요. 17인치. 방송사에서. 네, KBS에서. 참나. 이건 지금 90년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블도 안 들어오고 바로 옆에는 정규직 방인데 그때가 95년인가 아마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인가요? 근데 우리 그걸 좀 보려고 그 정규직 방은 그 TV가 32인치짜리가 2개가 있어요. 거기는 또 나무로다가 전부 다 옷장도 다 돼 있고 그걸 한번 보러 들어갔다가 정규직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죠.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방에 가서 봐. 왜 여기까지 와서 봐. 아이고야. 그래서 참, 이 KBS라는 데가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방송도 차별하고 사람도 차별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도 또 노조를 만들려고 또 제가 이거 노조 만들어 한번 깨버려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면서 정규직들이 막 고주정이 들어가요. 그렇죠. 특히 운전직들이. 네. 그래 운전직들은 그 기능직이라고 불러요. 운전직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만 운전수라고 하지. 그래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출장을 가게 되면 정규직 차를 추월을 못해요. 기자 PD들이 형님 바쁘니까 좀 저 차 앞질러서 빨리 좀 갑시다. 우리가 먼저 가서 세팅도 해야 되는데 그럼 앞질러 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뒤따라오면 정규직 싸가지 없는 놈 어디 정규직 차를 추월을 해 이런 표현을 써요. 아이고 참. 그러면 그때도 정규직들한테 우리 부를 때 야 용역 렌트카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반장을 전체 53명의 반장을 했는데 감히 저한테는 좀 그렇게 보다 저도 좀 성깔이 있으니까
저도 뭐 바로 뭐 얼굴만 봐도 네, 쉽게 그냥- 못 덤빌. 네.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같이 있는 동지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그리고 98년도에 그 사람들 싹 구조조정이 돼서 나가요. 다 쫓겨나죠. 그리고 기능직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특정직이라는 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임금 삭감을 하고 임금 20% 삭감하면서 특정직이라는 데를 54명인가 나와요. 360명 중에서. 그러니까 다 쫓겨나고. 정리해 보면 기능직으로 분류되었던 그 정규직 운전 노동자들, 그렇죠. 근데 뭐 기자나 PD들 이런 분들 태우고 다니고 기자재 운전 싣고 다니던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대거 정리해고되고 그렇죠. 그 중에 일부만 특정직, 특정직. 으로 이제 재채용, 그 신규 채용 형식 신규 같은 채용 게, 형식. 예. 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쫓겨났던 사람들이 결국은 한 20여 명이 지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네, 다 쫓겨나고 나서 2년이라도 파견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2년 동안 그렇게 나를 한 8년 동안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인간적으로 참 그렇게 있는 뭐 야박하게 못 굴겠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상대를 했고 저도 뭐 KBS에 있으면서 어려운 조건이었었지만 뭐 불의 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거기서 뭐 동료들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2000년도 5월 달인가 5월 초가 된 거예요. 5월 초가 됐는데 S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SBS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야 우리 뭐 파견법인가 뭐 이런 법으로다가 우리 그만두라고 하는데 니네 KBS는 괜찮냐? 우리는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또 MBC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괜찮냐 하고 지금 다 우리도 나가라고 하는데 6월 30일부로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파견법에 적용되는 줄 몰랐죠. 그리고 파견법이 어떤 무슨 개벽다금 같은 법이냐. 그리고 26개 업종에 운전직이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야, 내가 노동운동을 그래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거를 몰랐다니 이거는 기가 막히다. 그래서 또 교보문고를 쫓아가죠. 교보문고를 가서 파견근로자 보도인하 법률이라는 노동법을 책을 샀어요. 책을 들여다보니까 2년이 경과하면 직접 고용한 걸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6조 3항을 보니까. 뭐 참고로 이 파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 고용 유연화를 위한 쉽게 자르고 하기 위한 법인데 법 이름은 또 파견 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이렇게 돼 있죠. 야, 보호는 무슨 뭐. 파견법이 보호한다는데 이거 내쫓는 게 보호하는 거냐. 야, 그러면 우리가 2년 이 경과하기 전에 자르는 거 아니냐. 그래 회사에 사정을 했어요. 6월 30일부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6월 한 달만 더 있자. 뭐 퇴직금 관계도 있는 거니까 한 달만 더 있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2년이 경과하면 안 되니까 아예 한 달 전에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2년 고용 의제라 해서 2년이 지나면 그 계속 고용한 걸로 보는 이런 의제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절대로 안 하죠. 고용주들은 2년 되기 전에 자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노동조합을 그때 이제 만들었죠. 만들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본부가 영도동에 있었는데 그걸 찾아가서 노동조합 만들고 SBS, MBC, SBS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운전직 노동조합으로 만들었어요. 방송사, 운전직, 비정규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작가한테도 전화 오고 그 촬영 기자들 옆에 데리고 다니는 오디오맨이 있어요. 다리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도 전화. 우리도 파견직이다.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운전직으로 하면 우리가 조합에 가입을 못 하지 않냐. 운전직을 빼달라 막.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일주일 만에 이제 가서 다시 또 명칭을 바꿨죠. 그냥 방송사 비정규 노동자. 그렇게 해서 MBC 분해, SBS 분해, KBS 그때는 지부로 편제가 돼 있었어요. MBC 지부, SBS 지부, KBS 지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고 그래서 비정규 노동조합 만들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노동조합을 제가 2000년 5월 28일 날 받았어요. 28일 받고
현직에 있으면서 이틀 노동조합 활동한 거예요. KBS에서. 그리고 바로 보따리 쌌죠. 그래서 남은 인원이 또 잘린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잘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네 번째 또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거 잘리는 인생인가 보다 이거. 그 듣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 파견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다 자른다니까요. 그때가 통계로 보면 전국적으로 한 8만 명 정도가 파견 노동자들이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인천의 길병원 여기서까지 서울에 막 쫓아오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우리 집회 때 쫓아오고 그때 이제 한참 롯데호텔이 파업했잖아요. 격렬했죠. 예. 네. 아, 그때 우리 조합원이 가입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됐는데 첫날 그 이튿날까지만 해도 그 인원이 모이더니 한 보름 지나니까 27명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17명 남아요. 다 떠나고. 그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 다음에 그 양중이는 한 2달 지나니까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깃발하고만 딱 3명이 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총무국장 보고 야, 들어가서 쉬어라. 반대 취업해라.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제 불안정철폐연대죠. 네. 그 당시에는 불안정철폐연대가 아니라 파견철폐 공동대책위원이라는 그래서 파견공대위. 예. 네, 파견공대위. 그래서 파견법이 26개 업종이라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그 공대위를 꾸렸어요. 아, 근데 차마 못 떠나겠더라고요. 다시 또 이제 기대를 잡았죠. 잡고서 2000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고 2001년도가 오고 2001년도에 그럼 오고 할 때도 없고 서울 본부 가서 방 하나 달라고 그래서 남성방 여성방이 있는데 남성방에 가서 둥지를 틀었죠. 숙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숙소. 예. 거기서 이제 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마 저하고는 그때 아마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장충동 서울본부 그렇죠. 있을 때. 저도 사실은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서울본부에서 한동안 1년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때는 정말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진짜 차비가 없어서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걸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숨쉬면 걸어가자. 그래서 몇 번 걸어가고 배돈을 고르면 그냥 물 아니면 돈 1,000원 생기면 막걸리 하나 사서 그냥 배 채우고. 그래서 양주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조직을 다시 해야지. 그때 조합원들도 뭐 하나도 없는 거고, 뭐 다 파견법으로 다 해고된 사람들이고요. 다시 2003년도에 SBS부터 제가 조직을 하기 시작했죠. SBS 조직하고 MBC 조직하고 KBS 다시 조직을 하고 그 친구들이 2004년도에 다 쫓겨나는 친구들이었어요. 2년 주기적으로 네, 또 2년이니까. 네, 2년 짝수되는 해가 2468 이때. 네. 그래 그 사람들을 한 30명 조직해가지고 매일 싸운 거예요. KBS 앞에 집회하고 뭐 집회하면 저녁에 혼자라도 집회하고. 근데 KBS에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m 접근 금지. 아, 그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하나 위반하면 1회당 얼마 이렇게 네, 또. 예. 계란 하나 던지는데 10만 원. 그리고 계란 한 판 던지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 한 번 학생들이 계란 한 판 들고 왔어요. 오늘 화풀이하고 가자. 그때 뜨거운 여름 7월이었었는데. 아, 근데 그쪽에 사측에서 변호사가 나오더니 이거 통지 못 받았냐. 계란 하나 던지면 10만 원씩인데 던질 거냐. 못 던지죠.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생활하는 놈이.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왔니? 그랬더니 영등포 시장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메추리알로 좀 바꿔 갖고 와. 그래 메추리알로 바꿔다가 싹 던져버렸죠. 계란 한 판 바꾸니까 메추리알이 2박스를 갖고 왔어요. 사거리 던져요. 한 막 2박스 다 던져요 앞에다가.
근데 가벼우니까 잘 날아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 KBS에서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아니, 메추리알을 던지냐고. 아니, 여기 뭐, 통부분은 계란, 달걀 가로치고 이렇게 해놨네. 메추리알이 어딨냐고, 여기. 다음에는 타조알 갖고 와서 던진다고. 그랬더니, 타조알로 던진다고요? 다음에 타조알을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진짜 집에 끝나서 설문 봐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뒤져봤어요. 타조알 얼마? 이렇게 쳐봤더니, 타조알 하나에 30만 원인 거야.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도 오리알을 한번 던져볼까? 그래 오리알을 쳐봤더니 오리알도 개당 500원인 거예요. 오리알도 계란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되겠네. 다음에 갔더니 메추리알을 던지자.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도영 변호사가 이제 저 법률을 맡고 법률 변호사를 계셨는데 김도영 변호사가 이제 그 소송을 해가지고 200m 접근금지 풀고 그 조합원 조합 사무실도 없지만 조합원 만날 수 있게끔. 그때 KBS에 울타리가 없었어요. CCTV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맨날 거기 집회하니까 울타리 쳐놓고 CCTV 여기저기 달아놓고 그때는 우리는 거기 CCTV가 뭔지도 몰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넘으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나라 대통령 이름과 똑같은 PD가 이름이 김영삼이에요. 그때 KBS 노동조합이었었는데 언론연맹. 그 친구가 형님 저하고도 좀 취재를 많이 다녔던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행부가 건전한 집행부예요. 아주 비정규 문제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집행부라서 그 집행부가 2년 주기적 해고는 아니다. 이거는 이 운전원부는 기자 PD하고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면 우리도 좀 껄끄럽고 우리도 낯설어서 도저히 취재 못 다닌다. 출장도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 되겠다. 회사에 요구를 하겠다. 그래갖고 회사에 정규직 노조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고용해라. 여기 특정직 있지 않냐. 정규직 있지 않냐. 똑같은 거 이 사람들하고 임금 차이도 2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우린 1년 연봉이 1,5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하면 1년 연봉이 한 3,500 정도 되니까 정규직들은. 그래서 KBS에서 제안을 한 게 자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그 자회사도 KBS에서 만든 자회사가 아니라 KBS 비즈니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비즈니스라는 자회사에서 또 거기서 투자를 해서 자기들 명목은 자회사라고 그러지만 일종의 도급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파견법을 위장한 도급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노동부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100%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도급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 주장을 하는 건데 어차피 그 돈은 KBS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7월 그 합의를 봤어요. 자회사 그런 걸로 저도 도장을 찍고 2년 주기적 해고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회사로다가 2년 주기적 해고를 면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복직이 됐고 복직되고 나서 전 그 한동안 KBS 조건부였어요. 저를 팀장을 시켰는데 사무직 팀장을 시켰는데 이제 배차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장 업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1년 후에는 위원장직을 내놓는다. 네. 그래서 난 그걸 못 받는다. 내가 복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6개월 늘려주겠다. 일단 들어가서 생각해보겠다. 그래 1년 6개월 있었죠. 그때 민주노총이 그때 FT 때문에 아주 2006년도에 또 엄청 싸웠잖아요. 네. 그때 FTA 이제 그 때문에 그 언론노조도 파업 들어가고 KBS에서 유일하게 하루 파업한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분해해서 비정규 분해해서 다 일은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하루 파업했다고 이제 거기서 또 해임을 당한 거죠. KBS 두 번째 해임 당하고 거의 한 6개월을 노른 것 같아요. 12월 달인가 인천에 내려가 있었죠. 인천에 노동운동가들하고 같이 같이 운동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거기에 내려가서 조직도 하고 학생들하고 공부방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래야 돼. 그래서 수일거리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12월 달인가 보니까 민주노총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오래간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공고가 붙어 있어요.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 이거를 한번 해야 돼. 할 일도 없는데 뭐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출마하신.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위원장이라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임금은 뭐 민주노총 주겠지. 그래서 했죠. 했는데 8명이나 되는 거예요. 남자 부위원장 4명 뽑고 여성 부위원장 3명 뽑는데 그 어디야 올림픽공원 네. 역도 경기장. 네. 역도 경기장. 그날 참 눈도 되게 많이 왔고 엄청 추웠어요. 그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화장실을 그 연달에 앉았다 그냥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7번이었어요. 네, 유세. 네, 유세하는데. 네. 쟁쟁한 사람들만 나왔잖아요. 공무원노조에서부터 사무용맹 뭐 여기저기 다 나왔는데 달랑 뭐 비정규분에 뭐 조합원들 몇십 명 안 되는 데서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야, 일단 연설이나 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기립을 해서. 그러더니 우리 그 당시에 신앙님 언론제 위원장이 형 당선돼 있어. 그러더니 에이 무슨 당선이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마숨이라고 아시죠? 이준호죠. 네. 실명이 자꾸 등장하면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동지가 막 올라오더니 한국말 잘하잖아요. 형 당선된 것 같은데 박수 소리 안 들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개표하면은 착착착 넘어가잖아요. 번호표 넘어가듯이.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걸 그 연단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막 화면에 보니까 1번 했는데 촥 하더니 탈락. 2번 촥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6번 탈락. 근데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그냥 장내가 조용해요. 다 떨어진 거잖아요. 일단은 6번까지. 근데 제가 그냥 촥 넘어가더니 400표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427표 딱 그러니 당선. 대원들이 우와 일어나서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비정규직 당선됐는데 뭘 해야 되나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2007년도에 막 이랜드 일반노조 막 싸움하고 코스콤 증권거래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인천 GM 저 문막에 있는 도로쿠 비정규직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싸우는 데가 한 30여 군데가 됐던 것 같아요. 정규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제가 2008년도에 2월 28일인가요?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이수 위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아마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찾아오셔서 그때만 해도 노동당 비례대표 이번 출마를 하거라. 민주노동당? 네, 민주노동당에 네.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거라. 그래서 저하고 1시간 반 정도를 싸운 것 같아요. 이수 위원장님하고. 출마하라. 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기투쟁사업장도 제가 맡았었고 이주노동자도 제가 맡았었거든요. 그런 뭐 장기투쟁사업장,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사업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 하나 하자고 제가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출마한 건 아니잖아요. 그 동지들 눈이 선하고 그 동지들 아직도 싸우고 있고 그 동지들 눈물이 보이는데 제가 감히 거기에 출마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노동운동가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챙겨야 하고 이주 노동자들도 지금 다 쫓겨나서 지금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판국에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제가 발로 밟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2008년 12월에 민주노총에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동지들은 뭐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때 본의아니게 이제 저도 민주노총 임원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사퇴를 했죠. 아니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저거였었나요? 성폭행? 네, 성폭력 사건이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성폭행 사태 책임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거죠? 저희들이 먼저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허영우 총사퇴한. 위원장하고, 네. 그 후에 두 번째는 이제 위원장하고
유수사들이 이제 네. 사퇴를 했고. 아유, 제가 넋을 잃고 얘기를 듣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좀 압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부위원장 하시다가 작년 7월에 다시 이제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마하시고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임기 거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죠.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 사실 위원장 사무총장이 좀 늦게 뽑혔잖아요. 뭐 한참 말썽이 많았던 작년에 선거였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들 4명이서 이제 쭉 이끌어오다가 그 다음에 차기 또 다시 또 위원장 사무총장이 뽑혀서, 사실은 뭐 이게 짧은 임기라서 비정규 사업한다는 거는 참 무리는 있었어요. 또 2기 사업도 마무리도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 네. 제가 1기 때도 비정규 활동가 1기 사업 때도 2007년, 2008년 같이 사업을 했다가 1기 때 이제 졸업시키고 2기 사업을 중간에 제가 이어받아서 쭉 해왔는데, 2기 사업에 들어와서 평가는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조직진 서비스 연맹이라든가 화섬연맹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고, 특히 서비스 연맹 같은 데는 마트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수천 명이 조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20행구가 들어오면서 사실 민주노총 전체 예산의 40%를 3기 사업에 또 투여를 했고, 또 청년 활동가들과 청년 조직화, 청년 노동자 조직화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고, 또 내년 이제 3기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충분한 사업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200억 기금도 현재 대연대에서 60차 대연대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요. 저는 뭐 이 7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아서 했지만, 꼭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2003년도에 민주주의 기금 30% 투입하기로 한 게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7기 집행부에서 이제 40% 투입을 해서 2기 민주주의 노동자들 전략 조직화 사업. 전략 조직화 사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3기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고, 그걸 또 앞두고 있어 그걸 만들어놨다는 것도 뿌듯하고, 과거에는 또 이게 민주주의 전략본부가 아니었잖아요. 비정규실이었잖아요. 그냥 비정규실이었는데 인원이 뭐 5명, 많을 땐 6명 있지만 지금은 10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질은 있어요. 직선제 때문에 거기에 7명의 동지가 가 있고, 6명의 동지가 가 있고, 또 1명의 동지는 최근식 동지는 병원에 지금 계속 누워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 포함해서 저 4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올해 사업단은 전부 선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광역으로 나눠져서 때문에 올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뭐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우리 주봉희 부위원장님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또 민주노총의 주요 임원으로서 다양한 사업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 될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사업들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정작 해야 될 이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전국 노동자 대회,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아온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좀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노동자 대회 그리고 임원 직선제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자대회, 전국 노동자대회 참 저는 가슴에 와닿는데요. 전국 노동자대회 2003년도에 10월 26일이죠. 그때는 비정규 노동자대회였었는데 아마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름을 명칭을 사용한 노동자 대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들이 한 400여 명이 정리해고 상태에 와 있어서 정규직화를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고 싸웠었죠. 종묘공원에서 아이고, 예. 그 당시에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네. 내일이 아마 그날입니다. 10월 26일 오후 3시 40분. 네. 이용석 동지가 네. 30살의 나이였었죠. 약혼자도 있었고. 근데 이용석 동지가 바로 제 옆에서 바로 분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불꽃을 봤을 때 처음에 누가 신문지를 태우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막 움직여서 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여성 동지들 그때 피켓을 뺏어서 막 감싸고 그걸로 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용석 동지 목을 옷을 다 벗겨놓고 끌어안고 울던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10월 30일 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참 기억에 남는 거 제일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갖고 있고 2003년도만 해도 6분의 동지들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또 한진중공업의 네, 김중 열사, 김주익 동지 기억이 남고 우리 김주익 동지 2003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8월 달에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민주노총 부위원장 간선제가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 동지가 이제 부위원장 간선제 출마를 해서 제가 선거본부장으로 뛰었던 기억이 있어서 인천 한진중공업을 방문했다가 김주익 동지가 손이 굉장히 커요. 뭐 두꺼비 손 같으니 되게 큰데 뒤에 손을 두 손을 꽉 잡으면서 아유 왜 머리를 이렇게 길러주셨습니까? 머리에 쓰고 다니던 그 파견철폐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했던 동지가 얼마 후에 그 이제 자기가 일하던 철탑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고 그때는 뭐 이해남 열사, 뭐 각자교 열사, 뭐 우리 배다로 열사, 배다로 열사에서 뭐 6명의 동지가 그때 다 돌아가셔서 참 2003년도는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았던 2003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추억들이 있고 저는 또 올해 이제 직선제를 맞이해서 사실 지금까지 저는 정파라는 걸 전혀 민주노총 부위원장 2007년대 부위원장 하면서 정파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정파가 무슨 정파 뭐 그렇게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게 민주노총 그 간선제 선거할 때마다 굉장한 위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또 말썽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막 그 심한 욕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우리 노동자 탄압받은 뭐 칭송받은 정권은 한 번도 없었지만 칭찬받은 정권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명박 정권에 정말 심한 탄압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악법이 되어가는 이런 현실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뭔가 좀 손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노동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의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인데 이름만 대도 누구라고 그러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고 산전수락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욕심들 다 버려놓고 한 곳으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합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임원이라는 것은 대중 조직으로서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그늘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직선제에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도 정말 민주노총을 제대로 이끌어 가면서 그리고 정말 어렵게 싸우고 있는 장애투쟁 사업장들 특히 그늘진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민주노총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과연 민주노총이구나
정말 우리가 민주노총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시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출마하려고 하는 각 후보들은 정말 일치 단결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정파적 관계없이 정말 그 어떤 노동자를 위한 그 희생정신으로 나는 여기에 몸을 던지겠다. 내가 여기 어떤 정치적 관계는 갖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출마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했던 사람, 총장 했던 사람들, 민주노총가 내놓으라는 활동가들이 정말 우리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렇게 무시하던 민주당으로 가고 안철수당으로 가고 뭐 한나라 심지어 한나라당에까지도 새정치라 아니면 여러 각 정당에 몸담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는 8기 집행부에서는 정말 노동자 이 세상에 정말 억압받고 억울한 서민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소녀 소녀 가장들을 도울 수 있는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민주노총 그 마크를 떳떳하게 입고 다니면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민주노총이네. 야, 민주노총 멋지다. 정말 민주노총답다. 그래, 그래도 민주노총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선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훌륭한 분들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 선출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님의 진솔한 말씀, 그 다음에 열정적인 호소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 투쟁! 여성과 노동 이어집니다. 더 해봐요 함께해요 노동과 세계는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만나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성과 노동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권수정입니다. 오늘의 주제 날씨만큼 좀 밝은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좀 무거운 얘기로 다시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다시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지점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시작되고 때로는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 끈질기게 투쟁해서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거나 원직 복직을 쟁취하기도 하고 아직도 재판 중인 사례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드러난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서울대 공원을 통해 본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이지만 그 저항이 끝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이었던 사례들, 무겁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언제나 짝꿍으로 함께 계시는 없을 때 대타를 띄고 있는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전 금속노조 여성국장이셨고 현재는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의 부원장으로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혜숙이라고 합니다. 와. 내용은 무겁지만. 반복되면 안 되는데. 네. 원래 수다를 잘 떠는데 여기서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앞에 마이크만 대면 이게 참 되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먼저 오늘 얘기 나눌 게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이잖아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인데 그 성적 괴롭힘 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년마다 매번 법적으로도 교육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그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선배님께서 한번 오늘 띄워주실래요? 아니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일단 느낌이 성폭력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 그러면 약간 이렇게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는 맞아요. 희롱이란 단어가 네, 희롱이란 자체가 약간의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식을 더 못 느끼게 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애초에 처음에 이 법으로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들어올 당시에도 성희롱이라고 쓸 거냐 성폭력이라고 쓸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세기이긴 하지만 1999년도에 이제 그런 99년. 예, 20세기죠. 그렇죠. 지금 21세기니까. 이제 그때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직장 상사나 사용자나 남성들 일반을 어떤 이렇게 딱 적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타협의 지점으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내용상으로는 실제로는 성폭력.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경각심도 갖고 뭔가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반대함과 더불어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사용자나 뭐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 노동자가 여성을 성적인 언동을 가지고 괴롭히거나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죠.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여성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이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제재하는 조항으로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그 개념의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자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느끼는 수치감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또 관계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어서 좀 또 취급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원래 영어로는 섹슈얼 하라스먼트 해가지고 근데 약간 권력관계, 권력관계 괴롭힘, 뭐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희롱이라고 딱 번역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 굉장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어서 그렇죠. 네, 권기명영 여성학자 같은 경우는 성적 괴롭힘으로 용어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왠지 어떤 분은 강하게 성희롱이 뭐냐 성폭력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좀 될 시점도 오긴 온 것 같아요. 좀 바꾸는 부분도. 근데 좀 희롱은 하여튼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친밀한 이런 뭔가 그런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이 법이나 이런 용어를 정리하는 단위가 도대체 어떤 단위냐에 따라서 그 단위가 만들어진 단어의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근 들어서 이런 법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지 않아요? 네. 최근에 여성단체들의 뭐 통계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입사한 지 1년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계약직, 파견직, 막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사례 같은 것들이 거의 뭐 아르바이트생 이런 것들이 90% 넘게가 그런 여성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대응력이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직장에 정규직이어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면 이 직장 문화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이 운영되어지는 이 룰 같은 걸 잘 익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직장내 성희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또는 알바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성들한테 다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대응력이 약하죠.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걸 참아낼 수밖에 없다는 그 고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미끼가 되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올가미처럼 그 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특히 때는. 이제 가해자들이 대부분 정규직 집단의 남자들인 그렇죠.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고 인사상에 이제 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는 단위들 아니면 기간제 막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시기가 되면 아예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재계약 경우도 시기 뭐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청년윤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회에 갓 나온 청년 노동자들 이분들의 이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성희롱에 노출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최근 들어서 참 어디 나가서 창피한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윤창중은 외국 나가서 그러고 들어오고 한나라의 의장까지 하셨죠. 네, 그 박희태 의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딸 같아서? 아니요, 손녀 같다고 하잖아요. 손녀 같아. 그래서 저는 손녀고 딸이고. 아니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손녀 같으면 가슴을 쿡 찌르고 그 집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 때 뭐 손녀들 만나면 반갑다 이러면서 가슴 찔러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제로 그 성폭력이 네. 인척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단적인 사례가 또 아닌가 싶기도 한 거야. 예. 아주 저희가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인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지인 관계 그리고 또 인척 관계 실은 네. 가족 관계에서도 굉장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그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 관계 한나라 많잖아요. 예. 여당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법 만드는 그 시기 국감 시기에 앉아서 비키니나 보고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가를 일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다 주장하고 다 알고 있는 바대로 진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신분이 취약해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일자리 관련해서 갈등도 굉장히 많고 50대 어머니와 20대 딸들이 한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정도로 굉장히 취업도 어렵고 그쵸.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조건 속에서 이런 일들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고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심각한지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년 고용 문제나 일자리 문제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성 노동자들 일자리만 따로 이렇게 청년층에 많이 정리돼서 나오지는 않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모든 통계들이 성별 통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공공기관에서의 실제로 그 일자리 정책에서 보면 20, 30대 비정규직 비율이 민간보다 훨씬 높대요. 오히려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청년 정규직 비율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43.5%라 그러고 민간은 42%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6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저희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을 늘려가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30대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이 한 10% 정도 더 높더라고요. 예, 더 높고. 그리고 이제는 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임금 차이도 공공기관이 훨씬 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지금 겉으로는 계속 양질 일자리 만든다. 그리고 경로단지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양질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최근 장하나 의원실에서 발표했대나, 그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청년층한테 주로 갔다는 거예요. 새로 신규 진입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거의 다 시간제 일자리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데 거고요. 그게 실은 결국에는 초기에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동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생 일자리가 좌우되거든요. 경력으로 남게 되고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이렇게 알바로 시작하고 나면 이후 일자리가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다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성은 더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발표한 바는 여성이 드디어 남성을 앞섰다. 그게 뭐죠? 그게 앞선 게 뭐죠? 일자리를 앞섰다는 거예요. 취업률이 20대가 앞섰다고 난리 났잖아요. 통계 봤어요. 몇 개 기관에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실은 보니까 봤더니 취업률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를 한 건데 통계청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는 내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게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거를 취업률로 그냥 예를 들자면은 왜 컨닝하다가 잘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 거지 이제 오징어 오뎅 덴뿌라 이런 식으로. 맞아. 아이고. 로댕 오뎅 덴뿌라 이렇게 컨닝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묵까지 가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를 갖다가 이제는 취업률로 착각을 하고서는 이제 언론들이 쓴 거예요. 실제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지가 않았고 특히나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는 더 낮았고 대학원 졸업자가 더 낮고 그러니까 실은 똑같이 공부를 하고 고학력으로 여성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 진출을 해도 취업률은 훨씬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우리가 왜 20대 여성들 뭐 20, 30대 젊은 세대의 그 우울감 있잖아요. 네네. 네, 우울감이 저희는 이제 이미 좀 많이 이제는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 연식이 됐잖아요. 저는 뭐 연식이 됐잖아요. 저는 거기 저희에 끼지 않겠어요. 똑같은 세대인데 뭐. 근데 네. 저희 세대에서는 그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그다지 높은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우울감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공통적인 어떤 코드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실업자보다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더 우울감이 심화돼요. 취업 상태, 네, 취업 상태, 비정규직 취업 상태. 비정규직 취업 상태. 그거는 내 신분이 언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이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실업자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갖고 있는 우울감이 더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현재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비정규직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시간제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또 고용 유연화 정책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한테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서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 많은 경우가 여성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답은 사실은 질 높은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도 정책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밀어 제꾸고 있는 게 지금의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도 또 하나 10월 5일 날 또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우울감과 불안한 지금 삶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제가 참 또 저희가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좀 들었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이기도 하죠. 정부 조직인데 중소기업 중앙회 안에서 그 처음에는 이제 업무 보조로 이제 파트타임 어르바이트를 시작했던 분이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셔서 2년 가까이를 거의 뭐 3개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7번의 초단기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면서 계속 비정규직 상태에서 당신은 좀만 더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교육 장소에 가서도 거기 오는 사장단들한테 성희롱 당하고 문제 제기도 제대로 못 하고 사실은 노조 가입이라는 것도 하고 싶지만 비정규직 상태에서 언제 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조건 속에서 결국은 고민하고 당하고 기대하고 여러 가지 좌절과 그런 것들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현재도 지금 뭐 민주노총 내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상세하게 지금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철저한 뭐 원인 분석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찾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자살을 하시게 된 계기가 약속했었던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안타깝네요. 근데 2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업무 평가가 좋았대요.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분 사진을 보셨던 분 말에 의하면 같은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적은 제가 그 전에 만났었대요. 2년 전에도 성희롱 건으로 제소가 들어왔었대요. 그분한테서. 그때는 노동자를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가해자한테 사과를 시키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2년 전에 했는데도 2년 또 계속 지속이 됐고. 네, 2년 전에 그 가해자는 다른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 후에는 이제는 맡았었던 일이, 그러니까는 회원들 교육기관이었더라.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들이니까 중소기업 사장단인 거예요. CEO들 교육하는데. 딸 같다고 그렇게 막 건드리는 분들이 많고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받은 추행도 많고 뭐 스토킹도 심하고 근데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성실하고 아주 똑똑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원래 그 노무사를 준비하다가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관두지 않고 다닌 거예요. 다녔다 마지막에 이제는 전환 앞두고서 이제 해고나 마찬가지죠. 계약 해지. 그렇죠. 해고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성희롱 건을 이미 이제는 보고를 했었는데 참아라 이렇게 하고 당신은 또 정규직 되고 나면 그 문제를 싸우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 선택을 하셨는데 마음이 다들 네, 되게 많이 안 아파요. 좋았지요. 그래서 예, 그 사건 지금 뭐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사건 지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건을 저희가 또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하나를 또 듣게 되고 지금 같이 이제 조합원으로서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대 경원 문제예요. 서울시 산하의 조직이고요. 여기도 정부기관. 네,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가 예. 문제예요. 정부가 문제 정부가. 근데 한 몇 년 사이에 네. 군대도 그 전보다 더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군대요. 네, 맞아요. 군대도 네.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굉장히 통제가 더 심해져서 이게 말이 옆으로 세고 있긴 한데요. 근데 예를 들면 실은 조건들이 우리가 그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조건들이 인권과 관련된 거 이런 게 지금 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게 특히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군들의 10분의 1은 이미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뭐더라 주적이 뭐 군대의 주적은 뭐 저쪽 북한이라며 여군의 주적은 남군이래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슬픈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10분의 1 더 될 걸. 그렇죠. 그거는 진짜 밝힐 수 있는 사람들 정도만 수준일 거고 훨씬 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그 당사자분하고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상황의 심각성과 지금 저 피해자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까 해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네, 서울대공원이요. 서울대공원이죠. 네. 어려운 조건이신데도 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 간단하게 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뭐 간단한 소개만 좀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안내하는 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이라는 거는 그 사파리 같은 데 이렇게 운행하시고 막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네, 셔틀버스 저는 코끼리 열차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이게 해설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맞죠? 네. 대면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네, 일을. 네. 네. 질문 공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잠깐만 끊어서 다시 할게요. 아니, 여기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근무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2009년 2월부터 해서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시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규직이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 근무 형태가 네. 2년마다 퇴직하고 입사를 반복해서 갱신하는, 그러니까 용역 고용 승계로만 지금 이어지는 상태였고요. 업체만 바뀌고 서울동물원에서는 계속 같은 업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용역업체에 있는 거죠, 그죠? 한 용역업체도 아니고? 예,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바뀝니다. 용역업체만 바뀌는 거지, 계속. 원청은 따로 있고 진짜 사장은 서울대공원, 네. 서울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6년 동안을 지금 정규직 전환 안 시키고 같은 일을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그 지금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 간부진들을 통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께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 동안 서천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에서 워크숍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가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선 워크숍이라는 걸 저희는 처음 가게 되고요. 그거를 진행하는 이제 6급 팀장님, 운영과 팀장님이 그거 워크숍을 추진을 하신 거예요. 6급 팀장이면 서울시의 정규직이라는 거고요. 공무원입니다. 네. 6급 공무원인 그리고 거지. 지금 거기서 이제 용역 실장, 여자 실장이고요. 저희 이제 총괄 서비스 팀장 실장인데
그 여성분이 출발 전부터 아이들한테 이분이 감사한 분이니까 감사한 분이요? 미치겠네. 예, 감사한 분이야. 그들이 감시하는 분이야. 감사하신 분이요. 감사하신 감사 받아야 될 분이네요. 예, 그렇죠. 네. 네. 모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술도 따라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분위기 띄우면서 잘 맞춰드려야 된다고 출발 전부터 그런 말을 아이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버스에서부터 아침 시간에 술을 강권하게 되고 술을 잘 안 먹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하십니다. 진짜. 뒤에 앉으셔서 이제 뒷자리에 여직원들 사이에 이제 껴서 앉으셨는데 그 6급 그 공무원 팀장님께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희롱 발언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뭐 어린 것들하고 노니까 좋다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거기 있는 A 주무관 남자 주무관이 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뭐 싸서 말리라는 둥, 뭐 아니면 뒤에 있는 여직원 머리끈 달라고 해서 거기를 묶어버린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시고 그 과정에서 용역 여자 실장은 그걸 또 박자를 맞춰서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이 나이가 들어서 시원찮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남자 직원은 더 세겠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맥주캔을 거기다 갖다 대면서 저게 볼일을 농담이라 보라고 걔도 합니다. 생각을 해. 미치겠어. 이제 그런 근데 과정이 그게 다 버스에서 그, 있었던 과정이에요. 예, 저기 여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네, 말씀들을 맞습니다. 막 여성들 하는 거- 대상으로 하는 거지. 자기들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돼서 고깃집에 가서는 그 6급 그 팀장님이 거기 있는 여직원을 이제 지칭하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결혼하자. 그럼 그 여자 직원이 못 알아들어서 예? 하고 다시 재차 물으니까 거기다 대고 오빠 결혼하자 그러면 한다고 하는 거야. 네라고 하는 거야. 결혼 콜? 그 여직원은 네라고 대답하고 그 앞에 있던 그 실장, 여자 실장은 오늘 결혼하면 첫날 밤이네. 합방 콜 그러면서 박수를 합방이요? 예. 네. 저걸 보고 이제 그 합방 콜 사람들은 그러다가 합방이면 이제 2세 생기잖아. 2세 이러면서 애들 앞에 박수를 칩니다. 저걸 그러니까 저항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같이 좋아서 농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가해자들은. 그렇게 돼서 네. 이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들에 이끌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방 배정을 받고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 그때 네. 이제 성추행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방 배정 받을 때 벌써 우리 그 매표 친구들한테 항의, 약간의 불만 이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표시를 네.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불쾌했다. 이미 모멸감을 느꼈다. 네. 그걸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같이 있던 운영과 여자 공무원들, 주무관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이분께서 하신 대답은 본인한테 한 거냐. 본인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성희롱이 아니라면 저희 지금 있는 이 여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 교육을 받으니까 저희 그 서비스 교육 대신에 성희롱 교육, 예방 교육 그거를 저희와 여기 있는 직원이 함께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분께서 알았다, 건의는 해보겠다 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어떤 시청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횟집 갔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접대 분위기가 되면서 누구야 앉아라, 누구야 술 따라라, 워크숍 누구야 왜 간 거야, 누구 대체? 챙겨주라. 아니 워크숍 왜 간 거예요? 가서 뭐 교육했어요? 아니요, 교육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단합대라는 이름으로 간 거네요. 그러면. 단합대가 아니라 무슨 단합대도 아니고 접대. 근데 그러니까 접대, 이름은 접대내지, 단합대였는데 완전히 그 상급 기관 그 뭐죠? 상급자에 대한 우리 접대지. 갑에 대한 접대를 위해서 그렇죠. 을들과 병들이 그 안 을들이 또 요구해서 을도 안 되는 우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병이 접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워크숍을 다녀오신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상태에서- 노래방을 또 가셨어요. 네. 네. 그 횟집에서부터도 벌써 이미 술을 뭐 따라드려라 막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용역 실장, 여자 실장은 옆에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자기 남편 닮았다면서 여보 하는 분위기. 저희는 그거를 계속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횟집에서부터도 벌써 술을 이제 많이 취하셨습니다. 5급 그 문제가 되셨던 5급 공무원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에서 술이 취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또 술을 따라드리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술을 따라줍니다. 이렇게 자꾸 술을 따라주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무슨 역사 말씀하십니까? 제가 재차 물어보고,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가게 되고, 노래방에 또 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방은 어린 매표소 친구들하고 간부들이 들어가고, 2번 방은 저를 포함한 셔틀 기사들과 남자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자 직원들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그러네요. 워크숍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당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겠어요. 지금 현재 용기 있게 말한 친구가 지금 퇴사한 친구가 한 명이고요. 나머지 두 친구들은 그냥 거기 같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지금 거기서 어둡고 시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감싸고, 실수인지 아닌지 엉덩이 부분에 자꾸 손이 가고 허벅지에 손 올려놓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불쾌감을 표시하고 도망가려고 뒤로 숨으면 팔목을 잡아 끌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 퇴사한 친구는 아예 거기서 뛰어나오고, 이 친구 없는 자리에 다른 친구 있었던 친구도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안 된다, 불쾌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계속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도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곳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계속 조장이 됐었던 곳인가요? 지금 워크숍에서 제가 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증언을 한 거고요. 그 워크숍 이전이나 이후에는 용역 실장의 여자 실장의 태도는 거의 윗분들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도 치킨이나 맥주를 사들고 아이들이 근무하는 매표소 안에 들어가서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을 이제 말 그대로 그 팀장님이 좀 눈여겨본 아이라든지 괜찮은 아이를 그 안으로 불러들어서 같이 먹자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운영과 사무실이나 이 매표소 직원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주를 만들거나 시켜서 퇴근 후에 거기서 또 소수의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또 윗분들 접대를 한다든지, 같이 먹자, 같이 저녁 먹자라는 분위기로 그렇게 아이들을 이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혔어. 이런 게 거의 생활화되다 보니 이 아이들도 거기서 싫다 좋다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을의 위치에 계신 분이 지금 그 갑의 위치에 계신 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더 낮은 지위야 있는 그 여성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이런 짓을 시킨 모양새도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에 와서 술 먹고 뭐 이런 모습이 되네요. 네. 내용상으로 들어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힘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도대체 또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인사권을 다 장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이런 체계로 가는 이유가 저희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인사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용역으로 다 넘긴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을 저희는 용역이랑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힘을 쓰는 거는 용역과 계약을 한 그 운영과 팀장님. 서울시 공무원. 그렇죠. 그분께서 얘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제가 저렇다, 이렇게 하면 기민하게 움직여줍니다. 용역 회사에서. 아니면 용역 그 여자 실장이 대놓고 이제 공공연한 왕따를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는 발언권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상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하면 이 아이를 내진 곳에 말 그대로 일을 하도록 계속 배정을 합니다. 원래 로테이션으로 일을 들어가는 상황인데 본보기로 자꾸 그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상명하복. 이 위에 팀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명령하는 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용역 실장이 그 팀장의 그 힘을 어깨에 얻고 아이들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네. 결국은 이런 일이 시작됐던 지점이 결국은 권력 관계, 그러니까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그 비정규직의 신분에서부터 굉장히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서울시가 그게 직접 고용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시기가 저는 거의 다 됐다고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께서 나서서 말씀도 못 하시고 또 다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말까지가 아마 용역으로 계약이 돼 있고 그쵸. 2월 1일부터는 이제 서울시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몸을 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는데 이걸 밝히신 분은 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퇴사하고서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추행을 당했던 그 친구는 아예 퇴사를 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장에도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지금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안타깝고 내용상으로 보면 참 지금 세대를 반영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시간이 짧아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어떻게 또 함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밝으니까 꿈틀에도 한마디 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쪽에서 하는 말은 멍청해서 당했다.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 5급 공무원 그분이 위험에 처했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 가정 파괴범.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지금 저희는 더더욱 아이들이 위축되게 되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냥 사회가 상식대로 돌아가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아니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되지 않고 사람 대우받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저는 이 사람을 만약에 일반적인 사회 이런 평상시 이런 데서 봤으면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무시를 그쵸. 당해야 되고 이렇게 짓밟혀야 될지 저는 정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발 좀 정말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가해 공무원들은 부서 이동이 된 상태고 대기 발령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조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의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내용상을 보면. 그 말씀 자체는 많이 그 전체 있던 그 여직원들 자체도 다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입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그렇게까지 공공연하게 떠들고 쟤를 밟아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다 못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난 그런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해자는 가해자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이번 일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어제부로 저희 조합에 가입하셨어요. 그저께였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조합이 아니면 또 보호할 구조가 없다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싸워야 되고 실제로 정확하게 뭔가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조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좀 그래서 노조 가입을 하시고 노조랑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장님은 어저께 안 그래도 기자회견 했는데 막 다 후배들 같다고 권수정 위원장님이 아시아나 계시잖아요. 예, 그 승무원으로 계시니까 그 여성사업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이 여성 인권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지금도 다시 못 참겠습니다. 못 견뎌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고 참.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성희롱, 성폭력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피해 여성이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의
이야기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그것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다시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그렇죠. 이걸 우리가 2차 가해라고 하는데 좀 법적으로는 2차 가해에 대해서 그다지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규정이 상태.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해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노동조합에서 어쨌든 뭐 사회의 부조리나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려면 저는 이런 이제 좀 협소화된 성희롱의 개념도 좀 확장시키고 네, 그렇죠. 네. 그 안에는 여성이 말 못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2차 가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목소리를 내고 제기해 줬으면 그러면 피해를 당한 여성일지라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거고 아까 우리 또 그 여성분이 얘기하시는 게 가정 파괴범이다.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주 많이 쓰는 이게 표현이. 거의 일상화된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이 여성 피해자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노동조합이 반성할 지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많이 왜 느꼈어요. 이런 여성들이 2년 전에도 제기했었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라고 하는 것을 왜 찾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접촉 단위가 TV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박원순 박원 시장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마지막 멘트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이 우리 노동조합에 몇 명이나 가입돼 있는지 또는 여성이 몇 명이나 가입돼 있는지 각 노동조합은 성찰해야 돼요. 왜 맞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지? 우리 노동조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뭔가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보다는 현재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정말 정규직이고 일정하게 이 사회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투쟁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들도 자기 갈 길을 잘 못 딜레마에 찾는 빠지는 거예요. 실은 조직대에 있는 우리 정규직 여성들도 보면 최근에 또 성희롱 사건들도 다 정규직 여성들 뭐 과장급 뭐 경력 25년 된 팀장 이런 분들도 막 당하시거든요. 왕따 당하시고 안에서 불이익 조치 당하고 우리는 실제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싸움 하다 보면 또 밑에서는 더 심하게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는 이 비정규직 여성들 있고 그리고 뭐 50대 60대 저희 조합원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건을 또 받아들었는데요. 뭐 이게 정말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어제 기자회견하면서도 그랬지만 항상 먼저 앞에 이제 인사말이 죄송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정말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상관이 없다고. 가입을 하시거나 말거나 우린 싸울 거고,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텐데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고 오히려 미리 도와드리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죠. 그래요. 이 내용을 듣다 보니 또 다시 또 한숨을 너무 많이 쉬셔. 가라앉으면서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 또 운동해야 될 지점도 생기는 거고 싸워야 될 대상도 보이는 거고 또 기운을 그렇습니다.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결국은 여성 비정규직 문제 또 사람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아니면 평화에 대한 생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문제에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또 며칠 전 어제 그저께였나요? 그 비정규직 사용 연한을 3년으로 늘리자고 지금 또 이놈의 나 욕 나올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기업주들 입장에서 법안을 또 바꾸겠다고.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또 그런데다가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30인 이하 그 사업장 기준을 가지고 현재가 10인 이하 사업장은 약간 제외시켜주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인 이하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 교육을 더 안 해도 된다. 기업주도 힘들다고. 안 그래도 지켜주지 않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냥 요즘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 금융상품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는 단시간짜리 성희롱 교육으로 때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책임? 그거는 사용 사업주가 갖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는데 벌금이나 근데 처벌이 손방망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벌금이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서울대 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 사업주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죠? 서울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 여기서 피해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큰 거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교육이지만 하여튼 문화가 진짜 바뀌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예방교육하면 그러니까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돼요라고 묻잖아요. 이거는 희롱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희롱인가가 아닌가가 정말 저는 그럴 때면 그냥 입을 닫으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고 아예. 말하면은 거의 80-90%는 네가 상상하고 있는 말의 대부분은 희롱의 가능성이 크니까 말을 안 하고 참았다가 한 10초 생각하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라는 말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요. 근데 그걸 왜 희롱인지 알지를 왜 물어봐. 이상한 거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희롱이 아니라고 하게? 그러니까요. 이게 안 하면 되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저는 아까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99년도 20세기에 들어왔지만 20세기 말에 지금 15년 된 거잖아요. 그죠? 15년 넘었죠. 예, 그 정도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이 서울대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정말 적나라한 정말 문제의식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연대하고 있는 거기에 연대하고 있는 2차 가해를 하면서 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크게 문제의식으로 느껴졌고요. 문화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투쟁하면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연대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있는 조건에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이제 지금 전화 통화를 한 분은 6년 된 고참이시거든요. 이제 고참 이제 여성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이 아무데도 누구한테 도움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연대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된 건데, 네, 그 노동조합이 손을 못 내밀었잖아요. 네, 근데 실은 서울대공원에 저희 산하 노조가 2개나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다른 네, 그래서 그래서 반성 이제 하고 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입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혹시 방송 들으신 분은 계시면, 직접 노조회가 없다면, 그래도 노조가 그나마 좀 버팀목이 되는데, 없다면, 뭐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인근 여성단체든 해서 일단은 연대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찾아가지고, 좀 신속하고, 상처 많이 받지 않고, 2차 가해도 좀 미리미리 예방하고, 하면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많지만, 저희 민주노총, 이런 문제 간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금 유식한 말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건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얘기했던 건데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개를 죽이는 게 쉽고 개보다는 개구리나 쥐를 죽이는 게 쉽고 벌레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즉 문제는 시선이고 눈동자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이 갑과 을과 병도 안 되는 정의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다르게 바라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피해 여성동지 힘내시고 저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패널도.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민주노총 여성과 노동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세종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2014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